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20에서 100mm, 경북 북부 내륙 등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에도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28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기 정체전선은 남북으로 짧고 동서로는 길게 형성되면서 지난해 8월처럼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 그만큼 비 피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 지자체마다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민들도 하수구에 덮개가 덮여 있거나 낙엽과 쓰레기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또 집안이 약해 죽대가 무너질 염려는 없는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예년보다 길 것으로 예보되는 올해 장마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안동과 영주 등 북부권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30에서 10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많은 곳은 130mm 이상의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시간당 순간풍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도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도 이번 주는 내내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종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정에 대해 의결하고 관계기관 이견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계획 심의만 현재 남겨두고 있는 건데요. 오늘까지 진행되는 심의를 통과하면 영주 첨단 베어링 산단은 최근 5년간 신청된 국가산단 가운데 가장 빨리 승인된 사례가 됩니다. 완공되면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단으로 만여 명의 인구 증가와 연간 760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진입도로 건설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영주시는 국도 28호선에서 국가산단까지 연결되는 2.1km 길이 4차선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완공되는 2027년에는 수서행 KTX까지 함께 개통돼 영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잦은 가운데 내일까지 많게는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마는 초반부터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서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야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발생한 하천의 퇴적토는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못해서 비상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가 있었던 경북도 내 6개 지방 하천의 퇴적토 반출 예정량은 110만 세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포항 냉천이 65만 세제곱미터로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현재 사토 반입이 예정됐던 곳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 퇴적토 반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흰남노 피해 지방 하천의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한 퇴적토의 조속한 반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경북도와 포항시, LH,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이 준설토 반출의 방법을 더 세분화하고 LH가 추진 중인 블루밸리 산업단지 현장에 우선 반출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하천 재해복구 사업장별 가까운 곳에 사토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토 반출 예정지에도 조속한 반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하천 퇴적토 반출 문제가 해결돼서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6도 낮은 21.8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남에서 남서풍이 불면서 최대 3.5m까지 다소 높은 파고가 예상됩니다. 항로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와 울릉도 독도 해양수산연구회가 지난 24일 포항 영일만항에 정박 중인 유시다오퍼로 선상에서 독도 해양 영토교육 활성화 방안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재단, 주식회사 울릉크루즈 후원으로 관계 전문가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호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워크샵은 일본 문무과학성의 독도교육 의무화 강화에 대응해 독도 해양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독도의 위상을 고려한 울릉도 독도연계 해양교육 및 독도 해양 역사, 문화, 과학, 안전과 관련한 종합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울릉도와 연계된 독도 해양 영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와 협력해 울릉도 독도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하루에도 수십 알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고혈압 약에 당뇨약, 또 신경통약, 위장약까지 사실 뭐가 뭔지 다 모르시고 드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제약물관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고미애 팀장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제약물 관리 시범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다제약물 관리 시범 사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제,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기준을 정해 선별하여 가정을 방문, 올바른 약물 이용을 관리해주는 시범 사업으로 2018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 약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네, 다제약물이라는 게 이제 여러 종류의 약물을 말하는 거군요. 네. 이런 다제 약물을 드시는 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만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 그만큼 약물을 많이 또 때로는 중복해서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다제병용 처방률이 1위이고 2017년 수행된 국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다제약물 관리 사업의 기준인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약물 10개 이상 복용자가 72만 1천여 명이고 대구 경북은 8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이중 전국에서 약물 30개 이상 복용자가 297명이나 되고 복용 약물 수가 50개인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가 2022년 지난해에는 117만 5천 명으로 증가해서 4년 만에 63%나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환자 중심의 약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관리 사업의 기준이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에서 약물 10개 이상을 복용하는 환자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업의 대상자는 현재 시범 사업 중이라서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을 진단받고 10개 이상 약 처방을 받은 사람 중에 1인 가구, 장애인, 차상위, 중증 질환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 중이라는 건데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죠? 네. 예, 현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018년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은 현재는 지역사회 모형과 병원 모형 두 가지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역사회 모형은 공단에서 사업을 위해 채용한 간호사와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약사가 2인 1조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모형은 시범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참여 병원의 입퇴원입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2023년 기준 지역사회 모형에 전국 100개 시 군구가 그다음에 병원 모형에 총 4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지역사회 모형은 대구 지역 8개 구군만 참여하고 있고 병원 모형은 경북대학교 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카톨릭대학교 병원,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대구 파티마 병원, 칠곡 카톨릭병원, 포항 세명 기독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대구 지역의 8개 구군만 참여를 하고 있군요. 근데 사법의 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제약물 복용이 위험하다, 또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환자 본인이 잘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약물 개수가 많아지면 비슷한 성분의 약이 중복이 되고 식고 약물 간 상호작용도 증가합니다. 약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상호작용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 보통 약물 부작용은 60세 이상에서 현저히 많이 나타나며 나이와 투여 중인 약물의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약을 부적절하게 복용했을 경우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사망 위험이 1.3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사례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심근경색 있는 환자가 A 병원에서 항응고제와 B 병원에서 위궤양 약제를 드시는 경우 위궤양 약물 중에 항응고제 약물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중에 항응고제 약물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출혈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또한 위험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과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복용 중인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꼭 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일회성은 아니고요. 만성질환자의 병원 진료 주기가 1에서 3개월인 점을 고려해서 상담은 1개월 간격으로 총 4회 진행되고요. 최종 상담은 3개월 후에 진행됩니다. 1차 가정 방문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과 지역약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이루어지는데요. 지역약사는 대상자의 가정에 있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점검하고 약물 중복, 약물 부작용, 복용 방법 및 보관 등 필요 내용 상담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공단 직원은 지역약사가 대상자의 약을 정리하는 동안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물 복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등을 점검합니다. 상담 시간은 대략 5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지만 대상자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이후 대상자가 원할 경우 2차, 3차 상담은 지역약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되고요. 마지막 4차 가정 방문 시 복약 상태 점검과 약물 인지도, 복약 수능도, 지식 변화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네, 상담 후에 효과나 만족도가 어떤지 참 궁금한데요.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제가 된 이후에 환자가 집에서 약을 어떻게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가 집에 방문해 보면 환자마다 다양한 이유로 복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때 방문 약사가 가정 방문에서 약물 검토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문제를 확인하고 환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상자분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4년간의 시범 사업 결과 복약 수능도가 증가하고 복용 약물 개수는 감소한다는 성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덜 먹고 꼭 필요한 약만 먹게 돼 치료 효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사업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사업 3개월 후 응급실 방문의 위험이 37% 감소했으며 네. 재입원 위험은 18%, 응급실 방문 이용은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치로 드러나지 않아도 환자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추가 증상, 질병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 악화 방지와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필요한 약을 줄이니까 부작용은 더 줄어들고 또 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이 앞으로도 잘 되려면 환자와 의사 또 약사 간의 협업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 상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본인이 불편한 점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자세입니다. 설명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시중에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많지만 본인이 먹고 있는 약물과 질병에 따라 먹어도 좋은 것,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주변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후에 신체에 전혀 없던 증상이 생기거나 약을 복용 중에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의사, 약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도 대상자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내문이 안 오지? 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대상자이지만 참여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병원 모형 참여 병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8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 중이시라면 시범사업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뭐 별거 있겠어?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선별을 해서 보낸 안내문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본 사업이 됐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생 건강 지킴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 중인 거죠? 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원본부의 고미애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축구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스포츠입니다.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축구를 배울 수 있는 성인 축구 교실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비롯해서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그 등 해외리그 경기까지 챙겨보는 축구 팬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요. 네,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지만 축구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구 FC 유소년 축구센터에서는 성인 축구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오전 수업 현장에 함께 했는데요. 현장 소리와 차민재 사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은 2인 1조로 킥 훈련을 한 다음에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보고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스텝. 돌아서서 반대 사이드 킥. 나이스 킥. 굿. 나와. 굿슛. 성인 취미 축구 교실은 성인을 위한 수업이 없냐는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18년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요.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구FC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실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8번의 수업을 한 차수로 하는데 1차 성인반이 종료가 되면 2차, 3차 연달아서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전 차수 수강생분들을 우선으로 다음 차수 수업을 재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재수강률이 95% 이상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수강생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시고요. 20세 이상 성인이시면 모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성 클래스도 따로 있는데 매주 목요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신체 기능이 좋아지시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성인반 수업 오셔가지고 재밌게 배우시고 추후에 이제 축구를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남성분들만 이렇게 축구 교실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성들을 위한 수업도 있군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한 수업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전수훈련도 하고 경기까지 하는데 한반 수강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성인반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열려서 반마다 정원이 다르긴 한데요. 최소 16명에서 24명까지 수강할 수가 있고요. 꽤 많네요. 네, 목요일 저녁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반이 또 열립니다. 어제 수업에도 20명가량의 수강생들이 주말 오전인데도 정말 부지런히 나와서 훈련과 경기를 즐겼는데요. 강재국 코치에게 수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주차별 기본기에서 전술훈련까지 다양하게 배우고 있으며 오늘은 사이드로 오픈을 한 다음에 크로스해서 슈팅 마무리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훈련마다 조금씩 다른 반응인데 게임만 뛰면 일단 반응이 제일 좋고
힘든 훈련하면 좀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근데 또 열정 있게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저희 성인반 같은 경우는 재수강률이 매우 높아서 다들 만족하시면서 수업을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실력 차이가 있는데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훈련의 개수를 늘리거나 기본 동작에서 응용 동작을 추가해서 난이도를 맞춰서 훈련을 진행하고 좀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동작과 또 섬세하게 코칭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성인 취미반을 가르칠 때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또 즐겁게 건강하게 보다 또 쉽게 축구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동작과 전술적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축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진 않지만 했을 때 멋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저희 대구FC의 에이스인 세징야 선수가 종종 사용하는 기술인 시저스 드리블입니다.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고 기술을 사용하여 수비를 벗어났을 때 멋있어 보이는 기술입니다. 이제 수강생분들이 슈팅이나 킥, 골 넣는 방법을 제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슈팅이나 골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컨트롤, 패스, 드리블을 익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기본을 더 배우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생 때 우연히 한번 축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공은 한 번도 못 차보고 달리기만 했거든요. 축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집니까? 네, 예전에 박지성 선수는 경기당 평균 11km를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축구는 달리는 양이 많아서 맞아요. 체력과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또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수강생들은 이 수업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인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든 팀이 있거든요. 저보다 잘하는 팀원들이 너무 많아서 회장으로서 명예 지켜야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지 3주째 되고 있고요. 체력이 느는 것 같고 몸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안전하게 더 재밌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당연히 더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정확한 패스, 또 중간중간에 터져 나오는 파워 슈팅도 또 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36살 차재원이라고 합니다.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냥 공만 보고 따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제 공이 없을 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축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년 조금 넘어가는 단계고 주력이 빠르다 보니까 측면에서 돌파하는 이제 윙포워드나 뭐 윙어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대구FC의 세징야 선수의 롤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는 비용적인 부담도 적고 일주일에 1시간을 통해서 본인 팀에서 축구의 축신 놀이를 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가까운 축구 교실 찾아가셔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북구 살고 있는 최영현이라고 합니다. 반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건강에도 이제 확실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하는 걸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수비적으로 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킥의 세기와 정확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린 성격이라서 이런 모르는 분들이랑 처음에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 다들 좋은 분들이고 코치님도 되게 훌륭하시고 여기 시설도 되게 좋고 체계도 잘 잡혀 있어서 같이 즐겁게 주말에 또 공 차고 일주일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구FC 성인 축구교실에 참여하신 분들 실제로 기량이 많이 좋아지셨나요? 제가 수강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6개월 정도 참여하신 분은 처음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뛰면 더 뛰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6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 풀타임이 40분인데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잔디 구장을 쫙 보니까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요일 저녁반을 한번 노려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재수강률이 높아서 이렇게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자리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녀석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적인 취미를 찾고 계신 분들은 대구FC의 성인 축구교실의 문을 두드리고 일상의 활력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건강하시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소율이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유니콘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니콘 기업. 네. 아주 유망한 네. 그런 창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른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정의는 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치가 1조 원 이상이요? 네, 맞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으로 가기 이전에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기업을 이 아기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유니콘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유니콘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을 경제 용어로 아기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정부가 선정하는 이 아기 유니콘 사업마저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망 스타트업 시장에서도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걸로 이제 보이면서 이 대구 경북에서도 유니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제 스타트업 유치도 해야 되고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기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럼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데 얼마나 뚜렷한가요? 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청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전체 아기 유니콘 이 251개사 중에서 이 서울하고 경기 등 이 수도권 기업이 200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80%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유니콘 10곳 중에 8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가 심각하네요. 되고요. 대구 경북 아기 유니콘은 각각 5개사로 전체의 약 4%에 불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대전 8개, 부산 6개, 인천 광주 5개, 충남 4개, 경남 충북 3개, 울산 전북 제주 2개, 세종 1개 등으로 이 전반적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의 아기 유니콘 숫자가 수도권에 비해서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도 아기 유니콘 보유 숫자가 매우 적네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유망 기업들마저 이 서울과 경기도에 쏠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네. 아기 유니콘 사업이라는 게 이제 중기부가 추진하는 K 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거든요. 아기 유니콘에 선정되면 뭐 시장 개척 자금 최대 3억 원을 비롯해서 특별 보증 최대 50억 원, 정책 자금 최대 100억 원 같이 이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 아기 유니콘이 선정됐다는 것만으로 이제 국가로부터 잠재력을 공인받은 기업이라는 이제 굉장히 그렇죠. 좋은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아기 유니콘 사업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유니콘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유니콘은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한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국내 유니콘 21개사 모두가 수도권 기업이었습니다. 서울이 20개, 경기도 1개였거든요.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국내 제2의 도시 부산이나 뭐 연구소가 많이 몰려 있는 연구소 도시 대전도 유니콘은 없었습니다. 아예 없나요? 아예 없습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도 잠재력이 풍부한 이 아기 유니콘들이 유니콘으로의 이제 도약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투자 유치나 인재 채용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도 유니콘이 나오려면은 민간이 모두 합심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그래도 도전을 해봐야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대구에도 이 유망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이들은 이제 아기 유니콘이나 그 다음 단계 또 예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선정된 뒤에 지금까지 한 2, 3년간 어려운 환경이지만 각자 성과를 내면서 이 기업 가치를 꾸준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도 적지만 아기 유니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지역에 유니콘이 될 만한 후보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예, 한 4군데 정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네. 일단 대구 아기 유니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이런 육성 정책이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에서 이제 유니콘이 나오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차원의. 네, 예. 우선 이제 지난 2021년 예비 유니콘에 선정된 엔젤 게임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 대구를 대표하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장 유력한 유니콘 후보로 거론되고요. 최근 투자 유치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한 2천
2천억 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천억 원요? 네. 그리고 유튜브 시대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개인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P4를 개발한 3i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유망한 스타트업인데요. 기업 가치는 현재 한 600억 원 수준 되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폐증인데요.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대구 유일의 향토 신약 개발사 아스트로젠 또한 이 기대를 모으는 스타트업입니다. 최근에는 이 임상 2상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현재 기업 가치는 한 1,300원 수준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출신 대표가 설립한 이 고성능 진공 포장재 제조업체 에임트도 이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의 유니콘 후보 기업인데요.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업종 다양한 측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곳이고요. 예. 현재 기업 가치는 한 65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대구 경북 유니콘 탄생을 위해서 이들 기업이 얘기하는 개선점, 바라는 점은 뭘까요? 예, 우선은 초기 지원뿐만 아니라 이 스타트업이 커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이제 초기 지원 위주여가지고 성장할수록 지원이 조금씩 좀 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첫 손에 꼽는 한계가 바로 인재 수급 문제거든요.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이 스타트업이 크는데 필수적인 인재를 이제 뽑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지사나 연구소를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활한 인재 수급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런 유니콘 양극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했고요. 인재 수급도 힘들군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 같은 특정 업종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고 또 다른 업종 간 이 업종 간 교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기 유니콘 기업들의 의견인 거죠. 좀 맞습니다.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데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좀 다른가요? 전문가들은 일단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의 창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산학 연관이 다 합치면서 하면은 이 유니콘 탄생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함께 다양한 조언도 내놨는데요. 우선 이 김범준 계명대 산학부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투자청이 있고 부산시는 부산창업청을 신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대구시도 가칭 대구투자청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민간에서는 대학 교수 연구실이 바로 회사 사무실로 바뀌는 이 기술 창업 이게 더욱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힘좀 말했고요. 예. 또 김대건 계명대 창업보유센터장은 지역의 유니콘을 창출하려면 특화된 산업군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드웨어 관련 생산 시설은 수도권에서 부지 확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이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제 선정해서 특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역량 있는 초기 투자 기간 엑셀러레이터 확보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엑셀러레이터가 서울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스타트업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투자 유치인데 지역 투자업계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투자기관이 일라이트 벤처스라고 있는데 여기 박문수 대표가 일단 대구시에서 ABB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네. 이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이 대구에서 유니콘 탄생이 당위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올리는 노력을 하면 대구에서 유니콘 탄생 충분히 가능하다 강조했습니다. 기업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건데 네. 유니콘 탄생을 위해서 그럼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뭔가요? 예, 대구시도 아기 유니콘을 비롯해서 유망 스타트업 중요성 깨닫고요. 올해 다양한 신규 사업 전개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을 정리하면서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인가요? 예, 대구 유니콘 탄생을 위한 대구시 올해 신규 사업은 대표적으로 창업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창업 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업력 7년 이내 그리고 5대 대구시 미래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 스케일업을 지원해서 고성장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사업이고요. 대구시가 전체 18개사에 기업당 최대
1억 5천만 원, 전체 2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은 대, 중소, 공기업하고 스타트업을 협업시켜서 이 동방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성장 기업과 협력 가능한 대상 기업을 연계해서 1,000만 원에서 8천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 네. 최 기자는 지역의 유니콘 탄생을 위해서 네. 물론 아기 유니콘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셨나요? 예, 대구라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면 이 유망 기업의 활동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기업과 기관, 지자체, 학계가 모두 한 마음으로 이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퀴어 퍼레이드를 두고 충돌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찰 간의 갈등이 뜨거운데요. 경찰은 선거법 수사 과정에서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는가 하면 대구시에게 보조금 현황 자료를 지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퀴어 퍼레이드 건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날짜를 살펴보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 지난 9일입니다. 그리고 발부된 게 16일이고요. 퀴어 축제는 17일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대구 경찰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던 것은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연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이제 선거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 콩카콜라라고 있죠. 근데 그 유튜브가 아니라 대구시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 개인에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춰서 홍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민단체한테 고발이 됐던 사안입니다. 네. 이거는 위법 여부를 떠나서 좀 위중한 행정상의 어떤 그 오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스스로 좀 조심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예. 그리고 보조금 관리 현황 자료를 경찰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라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서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홍 시장이 윤 대통령하고 이 문제로 싸우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구시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자체 감사를 벌였고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예. 따라서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다면 대구시가 따라야 한다라는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의회에서 현재 달성군에 속해 있는 가창면을 수성구에 새로 편입시킨다는 안건 부결됐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대구시의회 본회의로 가기도 전에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찬성 1표, 반대 6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회기부터 안건을 다시 올릴 수는 있지만 이번에 치명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대구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추진하던 안이 부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 입장에서 더더욱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창면이 수성구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달성군하고 수성구를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설득 못했고 이제 가창면 내부 여론도 분열만 되고 수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러 편입이 안 되게 추진하려면 이렇게 추진하면 된다라고 예, 그렇게 표본이 된 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과정이었다. 이번 일을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때 차근차근한 그런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방하고 귀국을 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전망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이번 PT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수미, 싸이, 카리나 이런 스타들까지 직접 나서서 눈길을 모았고 네. PT를 한국이 상당히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다라고 하는 게 현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탈리아가 좀 더 유력하다 이런 해외 언론의 보도도 있는 상황이고 예. 뭐 한간에서는 사우디의 리야드가 50표, 이탈리아 로마 50표, 뭐 한국 부산 30표 이 정도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11월에 최종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전극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한국에게 쓴소리를 하자면은 예. 좀 어느 부분에서 처지느냐 했을 때 그 프리젠테이션을 살펴보더라도 사우디의 리야드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적 개발 원조에서 기여가 큰 나라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 쪽에서는 청정에너지, 도시재생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은 문화산업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좀 뛰어넘는 어떤 가치,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가치를 무엇으로 제시할 거냐 이 문제가 좀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 최대 이슈가 돼 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 관련 소식인데요. 수능에서 이제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교육부가 오늘입니다. 6월 모의평가에 나온 문제 가운데 킬러 문항을 지목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수능하고 입시하고 최근 들어서 무관하게 살아왔던 시민들 그러면서도 입시를 경험해봤던 시민들은 킬러 문항 보신 다음에 좀 당황했다 혹은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예. 이번에도 킬러 문항이 공개가 되면은 정부의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 시민들이라든지 입시 전문가들은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킬러 문항이 단순히 매우 어려운 문제 수준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 자체로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네. 킬러 문항들이 사실은 공교육 범위 내에 있다는 반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6월 모의평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돼 있고 가채점도 이루어져 있는데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문제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예. 이들 문제들도 예년 고난도 문항에 비해서 덜 꽈서 냈다. 또 기존 출제 형태를 조금 변형한 수준이고 공교육 범위 내에 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킬러 문항을 지목하고 공개하는 것이 논란이 종식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논쟁이 열리는 2라운드의 논쟁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초고난도 이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중고난도 준킬러 문항이 늘어나고 또 다른 방면으로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킬러 문항이 왜 생겨났느냐라고 했을 때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능이 네. 쉬워지면서 반대급부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 위주의 정시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서 동점자 처리 규정을 세밀하게 두고 있어요. 예. 근데 수시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으로 수능 과목별 등급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능 과목별 등급에서 킬러 문항이 없을 경우에 현재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킬러 문항이 없을 경우에 과목별 만점자가 속출할 수 있고 만점자가 11%를 넘게 되면 한 문제만 틀려도 과목별 수능 등급이 3등급으로 밀리게 됩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킬러 문항이 생겼던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변별력을 갖추면서도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고 했을 때는 준킬러 문항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다른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킬러 문항이든 뭐 준킬러 문항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교육이 준다거나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역대 정부들이 다 그랬듯이 사교육 절감한다면서 내놓은 대책들이 거꾸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도 네.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칼을 빼든 수능 개혁인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은 특별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크게 악재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킬러 문항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도 작용을 했을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건데 주의할 점은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뭐 크게 성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부정평가하고 있던 시민들이 이번에 더 부정평가하게 됐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 전체 유권자 중에서는 소수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들이 이제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9월 모의평가도 있고 수능, 입시 결과 다 거쳐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긍정 또는 부정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되면 굉장히 깊은 잔상을 남기게 될 거다. 이 점은 또 정치권이나 정부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과 함께 정치권의 거대 현안으로 떠오른 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요. 여야 대립이 계속해서 이제 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좀 평가해 주시면요. 네, 국민의힘은 어민, 수산업 피해 이쪽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수산시장에서
먹거리 행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후쿠시마 방류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에 사실 뭐 특별히 해양에 변화가 생길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수산업계를 안심시키기보다는 민주당이나 야당을 비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먹거리 행사보다는 소비 심리가 어쩔 수 없이 위축되는 그런 피해가 수산업 쪽에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피해 보상이나 지원 방안들을 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태평양 도서국, 호주, 뉴질랜드, 피지 같은 국가들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뭐 정부 여당에서 비난하기보다는 정부 측도 태평양 도서국과 활발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자세요? 과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뭐 한쪽만 조명을 하고 한쪽을 무시하는 태도보다는 아직까지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취지로 나선다고 해도 네.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의 한국 정치 여론을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한국일보하고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26일, 27일 만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네. 방류 반대가 83.8%가 나왔고 찬성은 11.9%, 거의 7대1의 격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대가 95% 정도의 반대율을 보였거든요. 어린이하고 같이 사는 가정이 많은 그렇죠. 그런 30대 특징이 또 드러난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방류 찬성으로 비치는 행보를 하게 되면 계속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민주당의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도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이 아니냐 이런 설득력 있는 좀 가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민주당 역시도 이 사안 하나로 어떤 일대 역전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광우병 촛불 시위에 비해서 최근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반대 집회가 커지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집회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게 거꾸로 외연 확장을 좀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야당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6월 26일) 오늘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마약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끊기 힘들고 금단 현상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용할 경우에 뇌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마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료나 음식은 가급적 섭취하지 말고 일상 속에 사용되는 약물의 성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수상하게 거래되는 물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호기심도 위험한 마약 반드시 피하고 근절해야겠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선택한 서정오페라 브람스가 대구 관객을 찾아옵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리는 이번 오페라는 완벽한 구성의 음악과 함께 국내 최고의 캐스팅으로 준비됐는데요. 책으로 또 이야기로만 듣던 브람스의 삶을 오페라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오페라 브람스와 함께 여름밤의 낭만을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 달서구가 여름을 맞아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선사시대 랜드마크인 거대 원시인에 커다란 물안경을 설치해서 시원한 여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인데요.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지치기 쉬운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자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여름을 맞아 새롭게 변신한 거대 원시인과 함께 올여름 시원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과일 자두. 새콤한 자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자두 껍질에 흰색 가루가 묻어있는 것 많이 보셨죠? 이 가루를 농약이나 이물질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두 껍질에 묻은 흰색 가루는 과피를 보호하는 과분이라는 물질로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두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차가운 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살짝 문질러 씻어내면 됩니다. 장마의 시작과 함께 무릎 통증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찜질,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종이나 열감이 없이 관절통만 있다면 온찜질이 좋은데요. 뜨거운 물주머니로 찜질을 하면 관절의 뻣뻣한 증상이 완화됩니다. 반면 냉찜질은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 해야 하는데요. 특정한 부위에 열감이 있는 경우에 적절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비가 온다고 운동을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대구를 찾아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상생협력협약을 맺었습니다. 달성군 화원과 옥포 일대에 조성되는 제2국가산단은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차와 로봇을 융합한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되는데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서 대구의 미래 먹거리 시장 활짝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